안녕하세요. 딴지 에세이입니다. 비오는 날 오후 인사동을 지나는 길에 경인미술관 김종두 화백의 블랙프레임 개인전에 다녀왔다. 캔버스 속 조국 전 장관 내외부는 활짝 웃고 계셨다. 그래, 머지않아 지난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웃으실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한다. 내게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묻는다. 목사님은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그렇게도 우호적이냐고 말이다. 그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임에도 아직도 검언의 조국 죽이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비계적 중립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하고 편파적인 여론 구도 속에서 나는 중립이 아니라 아주 선택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다음 글은 지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검찰개혁 관련하여 진보단체 청년들과 대화 중에 나누었던 이야기다. 반복적으로 질문해오는 청년들에게 아래 글로 대신에 답해주고 싶다. 목사님, 왜 진보 진영에 있는 어르신들이 왜 그리도 검찰개혁에 집착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장 검찰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문제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있잖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도 결국 이걸 기소하고 수사하는 건 검찰이야. 그런데 그 기업과 사돈의 팔촌까지 친인척 관계로 엮여있는 것도 검찰이란다. 그러니 얘네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니? 소위 삼성 장학생이란 말이 있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일부러 공부 잘하는 애들을 장학생으로 키워서 검찰과 사법부에 심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삼성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삼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삼성을 보호해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던 짓이야. 우리나라 검찰, 재벌, 언론은 친인척 관계로 촘촘하게 엮여 있어.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직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야. 실은 문재인 정권도 5년 동안 임시적 정치 권력이 주어진 거지 검찰, 재벌, 언론이 알고 보면 진짜 실세인 거야. 이들은 투표로 교체되지도 않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며 지금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비만하고 군림해왔어. 지금 진보 진영의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운동에 투신하며 시민단체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야. 웬만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분들이지 그랬던 그분들이 결국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던 거야. 아무리 시위를 해도 아무리 소리쳐도 바뀌는 것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법을 바꾸거나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일을 했지. 그리고 누군가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기도 했어. 그런데 법안이 제정돼도 결국 이걸 집행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였어.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것은 수사에서 정의로운 척했고 어떤 것은 초딩이 봐도 명백한 잘못인데 모조리 봐줬어. 오죽하면 최근에 검사 룸사롱 접대 불기소 세트라는 희대의 조롱거리가 패러디로 등장했겠냐. 지금 진보 진영의 어르신들 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하다가 죄 없는 동지들이 개처럼 머리끄댕이 잡혀 질질 끌려가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검찰한테 또 기소당해 탈탈 털리고 사법부가 유죄라 낙인 찍어 인생 파탄나는 경우를 수없이 봐오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시는 거야.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겪었던 일 이후로도 한명숙, 노무현, 조국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못돼 먹은 짓은 일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던 거지. 정작 진보 진영 어르신들 중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인 분들도 꽤 많으셔. 그러나 검찰개혁만큼은 역대 정권과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 정권이 없었기에 계속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신 거야. 생각해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 하려다 퇴임 후에 검찰한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말이야. 그걸 감수하고 지금 문통은 사생결단으로 검찰개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함부로 문빠라는 둥, 친여라는 둥, 조로남불이라는 둥, 어르신들은 검찰개혁이나 하라는 둥 비아냥거리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단순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검찰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야. 목사님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국회에서 열린 생명안전 포럼에 참여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법안 발의를 위해 각계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공분서주하고 있었어. 일반 시민들은 법적 다툼을 하게 돼도 거의 민사이기 때문에 형사를 다루는 재판에서 검사를 만날 일이 인생에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 생업과 생계가 더 시급한 문제이지. 그러니 검찰개혁과 같은 사안은 피부에 체감이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들 눈에는 진보진영 어르신들이 왜 민생 관련 법안에는 시큰둥하고 검찰개혁에만 저렇게 목을 매며 오버하나 싶어 보일 거야. 그러나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 검찰개혁은 알고 보면 검찰 집단 하나만 개혁하는 게 아니고 검찰과 연결된 언론과 재벌, 곧 악덕 자본의 뿌리 깊은 카르텔을 박살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민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넷플릭스에 있는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 영화를 꼭 한번 보길 바랄게. 강추하고 싶은 영화인데 지금 한국 상황이랑 오버랩 되거든. 아무튼 목사님은 지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힘 빼는 소리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봐. 지금까지 수많은 가불논박이 있었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소리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거든. 그 비판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지난 세월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었던 상황에 올해 겨우 총선으로 여대 야소가 되었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보다 더 건설적인 방법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거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로 인한 것이지 지들이 떠들어서 온 게 아니야. 누군가는 문통이 조국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해. 그리고 조국도 임명 전에 사퇴했어야 한다고 해.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 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플랜을 주도 면밀하게 짜놓고 준비해 두었던 사람이야. 민정수석 당시 그는 치밀하게 이것을 이행했고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겼어. 과연 그를 대신할 사람이 있었을까? 난 솔직히 없다고 봐. 무조건 조국은 안 된다는 말이 나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느껴져. 사실상 검찰개혁에 있어 이 정도의 적임자가 없거든. 너희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국과 추미애한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전면에 나섰다가 온 가족이 탈탈 털렸거든. 검찰은 자기를 개혁하려는 인물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칼을 들고 잔혹해지는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에게는 한없는 예우와 존경을 일삼는 코미디를 연출한단다. 아마도 지금 검찰개혁을 하려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는 사람은 설령 그가 예수나 부처라 할지라도 검언은 천하에 죽일 놈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온 국민에게 주홍 글씨로 낙인 찍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진보 진영 어르신들이 한남기 다분하고 젠더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진보 꼰대로 치부하고 검찰개혁의 진위 여부까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 여파는 그 어르신들을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테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촛불 시민의 염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것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야.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중요한 과도 위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최소한 진보진영 어르신들이 검찰개혁의 열의가 마음에 안 들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너희들이 조롱이나 조리돌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갔던 문제였거든. 이어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 공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첫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소위 강사 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PC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PC가 소위 뻑이 나서 그랬다면서 가져갔는데 그리고는 변호인단에게 1심 내내 공개하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애를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PC는 멀쩡했어요. 두 번째, 변호인 입회도 없이 USB를 그 PC에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결해서 파일을 옮겼는지 지웠는지 알 수가 없죠. 디지털 정보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세 번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방배동 자택에서 이 PC들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했는데 그 근거가 PC에 남아있던 IP 끝자리 3자리였습니다. 그게 방배동 IP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PC를 직접 포렌식한 결과 검찰이 다른 IP를 숨겼고 그 IP는 동양대의 강사 휴게실 주소였으며 그 기간은 검찰이 정 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그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가 표창장을 방배동 집에서 위조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당시에 PC는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방배동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양대에 있는 PC로 위조를 합니까? 현장, 무죄 증명, 그러니까 정 교수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되는 IP를 검찰이 숨긴 겁니다. 이런 기사가 포탈 메인에 하루 종일 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해설과 함께 검찰의 결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과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